근데 얘는 이제 구조화시키면 되게 간단해요. 그렇게 되죠. 그럼 바로 구조화시켜서 얘기해볼게요. 이건 다 읽고 싶진 않네요. 어려운 글은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얘도 이제 VS야. 프레게라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뭐 있어요? 의미, 지칭, 이론이 있어요. 뭘 갖고 싸워? 뭘 갖고 대립해? 고유 명사의 의미가 뭐냐? 그치? 응, 그치? 맞지? 의미, 지칭, 이론은 뭐라고 했어? 이 의미는 바로 지시체다. 얘가 가리키는 지시체다. 그러니까 뭐 책상 그럼 책상이라고. 이 책상. 알겠지? 지시체가 있다고. 근데 프레게가 아니거든? 고유 명사의 의미가 지시체가 아니거든? 그럼 뭐야? 뜻인데? 야, 의미가 뜻 아니야? 동어 반복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고로 이 뜻은 not 지시체. 자, 뭔 말인고 하니 예문이 나오는데 보세요. 금성이라는 지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성을 샛별이라고 합시다. 샛별이라고도 하고 무슨 여기 뭐라고 했지? 샛별하고 개똥 뭐 개밥바라기? 개똥이 아니라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또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새벽에 뜬다, 저녁에 뜬다 뭐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에선 새벽에 뜨는 걸로 보이고 금성이 어떤 데에선 저녁에 뜨는 걸로 보이나 보지?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샛별이라고 하든 개밥바라기라고 하든 누가였지? 샛별이라고 하든 개밥바라기라고 하든 뭐였어? 금성입니다. 지시체는 원래 지시체는 금성이에요. 아시겠죠? 둘 다. 그럼 이제 프레게 원장님인가? 프레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둘 다 지시체는 금성이야. 그럼 너는 말대로 의미 지칭 이론자 말대로 샛별도 금성이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인데 지시체가 그럼 둘의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샛별하고 개밥바라기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시체면 의미가 금성.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샛별하고 개밥바라기 의미 같아요? 다르죠. 샛별은 새벽에 뜨는 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뜻은 지시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뜻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지시체에 대해서 부여한 어떤 의미가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문이 그게 나오는데 이제 좀 이해된 거야? 알겠어? 예문이 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정기술구라고 해서 어떤 딱 그 고유 명사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하는 말이 기술이 설명이야. 설명하는 말이 어떤 대상을 딱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 걔도 고유 명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이면 뭐 무슨 윤리학의 저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며. 여기 봐봐. 윤리학의 저자, 뭐 무슨 책의 저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래. 바로 떠오르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안 해도 무슨 책의 저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떠올라. 그럼 이런 거는 한정기술구인데 한정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기술한다. 이런 것도 고유명사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유명사의 뜻이 하나의 지시체를 설명하는 고유명사의 뜻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한정기술구로 야! 무슨 책의 저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도 나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아간 저자라고 했어. 무슨 책의 저자, 작가. 그 다음에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네. 뭔지 알겠어요? 표현이 다른데? 그치? 표현이 다른데? 뜻이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의 지시체를 의미할 수 있죠. 그쵸? 이거 됐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 하나 보자. 유니콘 말이야. 유니콘이요. 동준아, 유니콘이 지시체가 있어 없어? 유니콘이라는 말에 고유 명사죠. 지시체 있어 없어? 이씨, 읽었어? 안 읽었어? 야, 알았어. 명절 때 며칠이나 다녔다 왔어? 3일? 다른 숙제는 했겠지? 수학이라든지? 응?
이 녀석. 네,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내 말은 지시체는 얘들아 아까 샛별에 지시체가 금성이라고 했잖아. 별. 그치? 유니콘은 지시체가 있어? 유니콘 있어 세상에? 금성처럼? 그래 그거야. 유니콘의 지시체가 있어? 유니콘의 지시체가 있어? 없지. 하지만 유니콘의 뜻이 있어 없어? 뜻. 유니콘이란 뜻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프레게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지칭 이론 주장하는 너네들 말이야. 그럼 너네는 유니콘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겠다? 그치? 지시체가 없으니까. 근데 얘네는 지시체가 없으면은 지시체가 없으면 그 고유명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못 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이때 의미는 지시체가 아니라는 프레게의 이론에 따르면 유니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죠. 뜻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뿔이 하나 달렸고 날개가 있고 순수한 아이들을 좋아하고 좀 무섭지 않냐? 순수한 아이들을 좋아하고부터가 좀 무섭지 않냐? 유괴할 것 같지 않냐? 그치? 날개도 있고 말이야. 뿔도 있고 막 위협해가지고 그치? 뭔지 알겠지? 됐어. 그거 얘기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프레게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그거야. 개념을 좀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해요. 관념.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특정 지시체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 체크합니다. 관념. 개인의 관념, 개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개인의 내적 이미지랑 뜻을 구분하지 마. 뜻을 혼동하지 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 그 단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다. 하지만 고유 명사의 뜻은 이건 사회적 약속이다. 유니콘 하면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관념, 이미지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유니콘 너 떠올라 머릿속에? 하얀색이니? 하얀색이야? 떠올려봐. 떠올라? 다리가 기니? 날개가 몇 장이니? 2장? 뭐 대충 뭔가 안 떠오르는데 억지로 대답하는 느낌이 하나다. 넌 어때? 하성어? 유니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내적 이미지. 어떤 설명 대충 해보라고. 하얘? 다 하얗구나. 너도 하얘? 너도? 다 다리 길고? 그래? 다리가 짧은 유니콘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뿔의 모양은 그냥 길쭉해?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너도? 나만 다른 건가? 나만 다른 건가 본데? 나는 날개도 4장이고 그리고 뿔에는 이거 없어. 이렇게 빙글빙글 그거 없어. 나 그거 되게 뭐 높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이렇게 쭉 약간 얼음같이 이렇게 날개 4장이야. 너 날개 2장이니? 너도 2장이니? 근데 내 말 듣고 나니까 4장 멋있지 않니? 나비처럼? 아니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한테 내적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네가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다르긴 다르겠죠. 크기도 다를 거고 말굽 색깔도 조금 생각해보면 다를 거고 하지만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알겠어? 그런 거 뜻이 아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다. 그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개인의 관념, 개인의 내적 이미지는 다 다르다 했어요.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인문지문에는 윗글을 읽고 보기를 분석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그래서 라는 문제는 정말 보기를 안 봐도 답은 나온다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보기를 봐야지. 시간이 있을 땐. 보기를 볼 수 있길 바라지만은 보기를 안 봐도 답이 나온다는 게 난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얼마나 지문만 잘 읽으면 되는지.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른 걸 안 하는 이유는 윗글에서 이미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이야. 알지? 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왜 일치해? 내적 이미지는 일치하지 못한다니까? 개인의 관념은 일치할 수가 없어. 알겠죠? 방금 누구였어? 방금 어떤 분 그냥 왔다 가셨어? 한 분이? 누구랑 얘기했다고? 나 확인만 하고 올게. 뭐 누가 오셨다 가셨어요? 예. 나 아까 원장님인가 봐 이런 완전 까먹었어.
완전 까먹고 누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깜짝 놀랐네.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아이고 3초 기억력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얘기해보자면은 성원아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점, 지시체, 오각 지시체인 거 알지?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게 실체고 지시체지? 자, 얘를 설명하는 말인 A와 B의 교점, B와 C의 교점, 이런 거 다 한정기술구다. 이런 게 한정기술구야. 뭔지 알겠어? 한정적으로 기술해 주는 거야, 대상을. 고유 명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왜 얘가 한정기술구야? 이렇게 하면은 이 말들이 이런 한정적으로 기술하는 말들이 딱 얘를 가리키니까. 알겠지? 근데 왜 표현이 다 다를까? 뜻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뭐 무슨 윤리학의 저자 그걸로만 돼? 아니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괜찮죠? 자, 이거 재밌지? 의미지칭 이론에서 프레게가 비판한 거야. 의미지칭 이론에서 야 너네는 그럼 유니콘 같은 거는 설명 못하겠다? 왜? 너네는 의미가 다 지시체라며. 유니콘은 지시체가 없잖아. 이때 지시체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실제하는 대상이요. 알겠어? 실제하는 대상. 실제하는 대상이 없는데 그럼 너네는 표현 못한다고 하겠다? 실제하는 대상이 없으면? 이런 얘기죠. 나는 표현할 수 있거든. 난 지시체를 의미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 뜻이 있다고 보는 거지. 지시체 없이 뜻만 있을 수 있잖아요? 쉬겠습니다. 10분 쉬다가 경제지문 갈게요. 자, 경제지문은 3지문 다 안 해요. 2지문 할 거예요. 물가지수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2지문만 해도 되게 빡세긴 빡세겠다. 쉬어. 자, 경제지문 합시다. 경제지문 1시간, 문학 1시간 이 정도 되겠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면 안 어려울 거야. 이건 했고. 자, 보십시다. 이거 어디 갔지? 1달러. 여러분 좀 아는 내용이겠죠? 제가 1월부터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 경기가 불황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과열됐을 때 경기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데 이때 정부가 이거 체크하자. 알아놔야 돼. 정부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거야. 보조금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절해서 조세를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세금을 좀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런 걸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알겠죠? 재정정책. 재정정책 뭐라고? 정부가 보조금 주거나 일자리 늘리거나 조세를 많이 걷거나 적게 걷거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실행하는 정책이야. 알겠어? 괜찮아? 당연히 불황일 때는 세금을 적게 걷고 좀 과열돼 있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겠지. 돈 조금 쓰라고.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 통화정책이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 진짜 많이 했는데 통화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실행하는 건데 불황일 때는 어떻게? 불황일 때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춰. 돈 쉽게 빌려가라고. 알지? 통화량 늘려. 호황일 때는 이자를 좀 높이고 대출 줄이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 차이. 자, 이런 정책들이 상황에 따라 달리 활용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 체크해볼까? 확장적 재정정책. 뭘 확장하겠어? 수요를 증가하려고 확장하는 겁니다. 지출 늘려, 조세는 좀 줄여줘, 돈 좀 써라 이거죠. 아니면 확장적 통화정책 써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자율 낮춰서 통화량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열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긴축, 줄입니다. 줄여요. 알겠죠? 긴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1월에 고3 평가원 지문하면서 얘들아
고3 지문이라서 이렇게 불친절한 거야. 왜? 고3 지문은 너네가 고1, 고2 때 기출 모의고사 분석하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말 안 해주고 불황일 때 이렇게 한다? 근데 호황일 땐 그 반대겠지? 약간 이렇게만 말해줘. 고3은 불친절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고1, 고2 때 이렇게 나와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야. 있잖아, 고1, 고2 지문은 이렇게는 안 할 거야. 고1, 고2 지문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그래서 정보가 많아 보이겠지만 친절해서 그래. 호황일 때 이렇게 하고 과열되면 이렇게 하고 불황일 땐 이렇게 한다라고 다 알려줄 거라고 했잖아. 다 알려주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애들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할 때 우리는 좀 알고 하라고 내가 너네 경제지문 하는 거야.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너네는. 알지? 내 말을 읽어도 좀 빨리 읽는 거지. 긴축이 뭐지?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치? 긴축 줄이고 막 그러는 게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을 때 왜 긴축적 재정 정책 쓰는 조세 왜 늘리지? 이런 거 하진 않겠지. 확장적 긴축적. 자, 그래서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은 항상 이러한부터가 중심이야. 밑줄 그어. 중심 내용이야. 자, 너네 이제 통화정책 뭔지 알지? 재정정책 뭔지 알지? 긴축 알지? 확장 알지? 오케이. 이러한 정말 하고 싶은 말.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데 또 싸우나 보죠? 그쵸? 서로 다른 의견이죠? 싸우나 봐.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있다. 입장 차이를 확장적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확장적 정책 중심이라는 게 뭘 전제하고 있죠? 쓰세요. 불황일 때. 알겠어? 불황일 때라는 걸 전제합니다. 확장이라잖아. 뭔가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소비도 줄고. 얘들아, 사람들이 소비가 줄면 기업도 생산 안 하려고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정부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고 투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큰 문제야. 사실 이 전체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니? 기업들이야, 회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우리도 생산량 줄여야겠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자리가 다 날아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좀 미리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개개인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금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 이게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줄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돼. 기업이 만드는 물건들 늘어나고 기업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거야. 알겠어? 투자. 기업이. 근데 보통 기업이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은행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빌려서 투자한다는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 글이 좀 읽힐 거예요. 통화주의하고 케인즈주의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손이 너무 찢어져가지고 아프다. 자꾸 원래 써주고 싶은데 자꾸 쓰는 게 두려워. 보세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통화주의고 왜 케인즈주의냐? 왜냐면 지금 전제가 뭐야? 불황일 때야. 불황. 경기가 잘 안 돌아갈 때야. 기업이 막 투자 안 하고 이럴 때야. 그럴 때 통화주의에서는 왜 통화주의겠어? 야, 우리는 뭘 주장하겠어? 확장적 통화 정책 써야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 야, 확장적 재정 정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재정 정책은 부정해. 비판해. 재정 정책 비판하면서 통화 정책을 긍정할 거야.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갈 거고. VS잖아. 케인즈주의는 당연히 아니거든. 우리가 말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연락 효과적이거든. 얘는 효과가 없다고 할 테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따 봅시다.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아니거든. 우리 효과 있거든. 아니다.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확장이란 말 써줘. 확장적 재정정책 써야 된다. 불황일 때는 무조건 확장이야. 이게 전제야. 확장. 그래 써야 된다. 우리께 좋다.
너네가 말한 통화정책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하겠지. 통화정책 비판하겠지. 약간 뻔한 구조라는 거야 내 말은. 통화정책 이렇게 되겠지 구조는. 알겠어? 여기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왜 재정정책 비판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비판해? 이건 좀 근데 이 부분부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물론 내가 말하는 것만큼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 그냥 단순하게 정보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읽기는 귀찮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말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통화주의자들이 불황일 때 정부가 개입해서 막 일자리 창출한다는 등 보조금을 준다는 등 그 다음에 뭐도 세금도 줄이고 이게 다 뭡니까? 국민 소득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써라 이거야. 소득 늘려줄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야 세금 줄여줄게. 일자리 줄게. 뭐 월급 조금이라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 주죠? 여러분 중3 때부터 아마 루즈벨트의 무슨 뉴딜 정책 아시죠? 일자리 막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정부에서 적자 재정해서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 안 졸려? 거기 막 뜨거운 바람이 네 뒤통수를 막 감싸고 있는데? 어? 그걸 버티고 있어.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 이거 막 나 졸아라 졸아라 이러는구만. 잠깐 끄자. 너 괜찮아? 야! 뒤통수 엄청 뜨거워. 오늘 되게 쌩쌩한가 봐. 안 조네. 이렇게 뜨거운데. 혹시 숙제 안 해온 게 미안해서 더 안 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야. 너네가 이제 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통화주의자들이 너네 말이야 정부에서 막 돈 쓰라고 소득을 늘려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팩트로만 얘기해 볼게. 일단 이해하지 말고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한대.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는 것만 해봐. 써. 이건 너네 써. 나는 손이 찢어서 못 주겠어. 자, 써봐. 일단 써봐. 여기다 써봐. 저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야. 여기다 써. 재정 정책 비판하는 이유. 있어. 위에 있는데 일단 핵심만 정리해 줄게.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라고 한 다음에 띵띵 한 다음에 써. 소득이 늘어나면 재정 정책 쓰면 소득 늘어나. 소득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높아져. 죄송해요. 너무 결론 갔어. 미안해요. 아까 말했던 거 다르게 말했어. 이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화폐 수요가 증가해. 죄송해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해.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화살표하고 증가하면 하면 항상 화살표야. 그럼 이자율이 높아져. 이자율이 높아져.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예상값보다 많이 감소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예상한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상값, 예상한 효과보다 많이 감소해. 많이 감소해요. 예상값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케인즈주의자가 말한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소득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막 돈도 많이 쓸 거고 그럼 기업이 생산물을 많이 늘리려고 막 투자도 많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기업의 투자가 늘 거야. 근데 이제 통화주의 입장에서는 아닌데? 너네가 예상한 것만큼 절대 안 늘걸? 왜냐면 너네는 이러한 이유로 이자율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높아져서 기업이 투자를 줄일 테니까. 예상한 것보다. 어때? 이해돼? 좀 이해돼? 정리했어? 그걸 정리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지금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있는 대로. 물론 너네는 지금 손님 소득이 증가 설마 너네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 왜 국민 소득이 증가합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 설마 나한테 배우고 이것도 방금 얘기했는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너네가 궁금한 건 왜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소유가 늡니까? 거기부터 이제 조금 그렇죠? 그리고 왜 화폐 소유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늘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겠죠. 근데 일단은 들어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그건 설명할 테니까. 있는 대로 지금 팩트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은 거야. 봐봐.
통화주의자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거야. 이때 화폐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화폐 수요잖아. 화폐를 갖고 싶어요. 뭔지 알겠어요? 수요. 근데 얘들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모두 다 원해. 나 말고도. 그럼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물가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화폐, 즉 돈의 가치는 금리예요. 이자율이에요. 돈이 귀하면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세요. 화폐의 가치는 이자입니다. 금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폐 소유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자율이 증가하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화폐 소유가 증가해서 여기 지금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예상된, 밑줄 그어도 돼 이제,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지, 그치? 지금 보니까 그대로지, 내가 정리해준 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정리해준 고작 30글자인 거예요. 핵심 정보는. 한 30글자냐? 30글자 못 될걸? 그치?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해되지? 괜찮지?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 쓰지 말고 무슨 말이야? 통화 정책 쓰자 이렇게 되겠지. 정책이 2개밖에 없잖아. 이거 비판하면 이거 쓰자는 얘기지? 그래서 통화주의자구나. 정리됩니까? 정리돼요? 완전히 정리됐어요? 포인트? 그럼 이제 얘기할게. 선생님, 소득이 증가하면 왜 화폐 소유가 증가합니까? 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는데 더 돈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지금 불황이야. 내가 돈이 없어. 이걸 봐. 자, 이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라 하자. 100만 원인데 내가 돈이 빵원이 있어. 그럼 내가 이게 100만 원인데 갖고 싶어도 완전 원해도 빵원인데 뭐 할 수 없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50만 원을 보조해 준대. 어떻게 되죠? 50만 원 정도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럼 50만 원을 국가에서 주잖아,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더 갖고 싶어. 은행에서 대출해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하겠죠? 대출이 늘어나요, 갑자기. 쓰려고. 근데 문제는 쓰는 건 좋은데 대출이 늘어나서 방금 말했지만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늘어나면 이자율 높아지죠.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기업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야. 2천억, 3천억씩 빌리니까. 이해되지? 이제 이해돼?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해도 돼. 분명히 지문에 안 나온 걸로 내가 설명하는 건 너네 솔직히 이해 못하고 팩트로만 정리하면 돼, 사실은. 소득이 증가한다. 화폐 소유가 증가한다. 화폐 소유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기업의 투자가 준다. 그래서 꽝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쏙! 괜찮아? 통화 정책 쓰자. 완전 이해되지? 완전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케인즈주의로 갑니다. 얘들아, 당연하지. 내가 케인즈주의자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쟤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우리 게 더 좋은데 이럴 거고. 그 다음에 니들 거 별로야 라고 하겠지. 1. 통화정책을 일단 비판합니다. 야, 우리가 화폐 소유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너네는 그러면 뭐 통화정책은 화폐 수요 없을 것 같냐? 찾으세요. 비판 포인트. 투기적 화폐 수요의 존재입니다. 체크하세요. 너네는 괜찮을 것 같아? 너네는 뭐 통화정책은 화폐 수요 없을 것 같아? 야, 니들은 투기적 화폐 수요라고 있어. 투기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소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폐 소유에다가 투기라는 목적성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런 거야. 야, 왜 돈을 갖고 싶어 했어? 저거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생기니까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쓰고 싶어서 50만 원이 더 갖고 싶었던 거지만 투기적 화폐 소유는 투기가 뭡니까? 주식 같은 거 수익률을 보고 가격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걸 투기라고 해요. 아시죠? 땅도 마찬가지야. 한 평에 1,000만 원일 때 사서 3,000만 원 되면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화폐도 똑같다? 자, 화폐의 가치가 낮을 때 화폐의 가치가 낮을 때 써봐. 화폐의 가치가 낮다. 같은 말 뭡니까? 금리가 낮을 때예요. 화폐의 가치가 낮다. 같은 말 뭐라고? 이자율이 낮을 때,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화폐의 가치가 낮을 때 막 갑자기 정부에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쓸 겁니다. 금리 낮춰드릴게요. 갖다 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 원래 평소에 10%인데 대출 이자가 10%인데 이제부터 1.5%로 낮춰드립니다. 개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 없어. 난 넉넉해. 근데 뭐? 금리를 1.5%로 낮춰준다고? 나는 쓸 돈이 있어. 그런 상태인데 금리 1.5% 낮춰준다고? 그럼 빌려서 쓸까? 안 써요. 1.5%일 때 돈을 빌려다가 다시 금리가 오를 때 저축할 수도 있죠. 한 5%, 7%, 9%까지 오르면 그때 저축하면 난 개꿀인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빌려줘도 돼. 다른 사람 빌려줘도 돼. 1.5%일 때 빌려서 갖고 있다가 9%, 10% 됐을 때 빌려주는 거야. 야, 지금 금리, 시장금리 9%인데 내가 7%에 빌려줄게. 나는 그 돈을 1.5%에 빌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투기적 화폐 수요예요. 괜찮아? 자, 애초에 투기적 화폐 수요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나중에 금리 오르면은 이때 돈 풀 거야. 이렇게 되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럼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할까요? 시장의 통화량 증가할까? 돈 안 쓰는데? 갖고만 있는데? 나중에 써야지? 이러면서 나중에 풀어야지? 금리 높아지면? 증가 안 하죠. 통화량 증가 안 하죠. 애초에 확장적 통화 정책의 목적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통화량이 안 늘어요. 여러분 통화량이 안 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야, 통화 정책을 써.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썼어. 일단 정리하자. 아까처럼 여기다 써. 여기다 통화정책 비판 거기다 써. 띵띵 한 다음에 씁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 1차 이자율이 낮아져요. 써.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자율 낮음.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해. 이자율 낮다. 비판점. 이자율 낮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자율 낮아지면 해서 이렇게 화살표 옆으로 화살표. 그러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높아져요. 증가해요. 투기적 써줘. 투기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 돈이 이자율이 낮을 때 대출해서 높아지면은 다시 사람들한테 빌려주든지 뭐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가지고 예금하든지 이자율 높아지면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의 통화량이 안 늘어요. 시장의 통화량이 늘지 않아. 시장의 통화량이 늘지 않아. 가로치고 소비 증가 안 해. 가로치고 소비 증가 안 한다고요. 소비 안 한다고 사람들이. 돈 안 쓴다고. 소비 안 해. 그럼 다시 그러면 기업의 생산량도 늘지 않죠. 다른 말로 기업도 투자하지 않아요. 기업 투자 X. 사람들이 안 사는데 뭐하러 기업이 투자해? 안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불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둘의 이 비판 포인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있어요. 통화주의에는 니들은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니들처럼 하면 그랬더니 이쪽에서 니들은 투기적 화폐 수요 있잖아. 괜찮아? 어쨌든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정책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야, 너네 투기적 화폐 수요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거든? 자,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지. 얘들의 비판,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한 재반박이 있지. 알겠어? 재반박. 그 재반박이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해. 뭐? 소득하고, 화폐 수요하고, 큰 관계가 있다고? 소득의 증가하고, 화폐 수요. 소득의 증가하고, 화폐 수요하고, 큰 관계가 있다고? 아니, 없어. 그렇게 크게 관계 없어. 소득이 증가해도 화폐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여기다 써. 확장적 재정 정책 오라는 건 그걸 써야 된다는 거 여기다 써.
써. 소득과 소득이 증가해도 화폐 수요는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와 화폐 수요는 큰 관계 없다. 크게 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소득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자율도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얘들에 대한 반박인 거죠. 얘들에 대한 반박인 거죠. 얘가 말했던 거에 대한 반박. 내가 아까 너네 쓰라고 했던 거. 야, 재정정책, 화폐 수요 때문에 뭐 이자율 올라가고 화폐 수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정확한 반박이에요. 소득 증가한다고 화폐 수요 올라가? 아니야. 이자율 올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해야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 예상한 것에 가깝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괜찮아? 정리돼? 됐어. 자, 이제 마지막은 쉬워. 마지막은 그냥 말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봐봐.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의 두 가지 효과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건데 기업은 승수 효과고 니은은 구축 효과야. 승수 효과는 얘들아 나 봐. 승수 효과는 언제가 얘기했었는데 돈이 돈을 부르는 거야. 뭔 말이냐면은 국가에서 야! 보조금으로 8억을 뿌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8억으로 돈을 진짜 막 써가지고 기업들이 신나가지고 막 뭘 만들어.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잖아? 뭘 만들려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벌잖아? 그럼 그 돈을 쓰잖아? 그럼 또 더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8억 썼는데 승수 효과로 64억까지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두 번째, 구축 효과는 나쁜 건데요. 안 좋은 건데 이런 겁니다. 자, 기업이 확장적 재정 정책 쓰려면은 세금 안에서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세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이제 기업이란다. 미안해, 국가가 세금으로 막 일자리 창출하고 막 안 되는 거야. 적자 재정을 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국가 채권. 국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시장의 통화량을 늘리려고 돈을 쓰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근데 그게 부족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사람들한테 줘. 약간 뭐가 아이러니하지 않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을 쌓으려는데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윗돌에 개어봤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구축 효과예요.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 국채의 발행으로. 그럼 해결책은 그겁니다. 해결책은 선생님 그럼 승수 효과가 많이 나고 구축 효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웬만하면 세금 안에서 해결 보는 거야. 알겠어? 국채 발행 안 하고 그냥 세금 안에서 적절하게 보조금 쓰고 나머지는 그냥 통화 정책도 적절하게 쓰고 그러란 얘기야. 됐지? 얘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 하나만 하면 돼요. 어디 갔어? 그래프 문제만 좀 볼까요? 봐봐. 그래프. 자,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밑에 선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결과값이 어떻게 나타나냐. A의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쓴 이후에 B로 가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가지고 나누는 거야. 이게 케인즈주의냐 아니면 통화주의냐. 아까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는 너네 말이야. 확장적 재정 정책 쓰면은 이자율이 졸라 높아져가지고 화폐 수요 때문에 절대 예상한 것만큼 투자 수요 증가하지 않을걸? 이때 투자 수요랑 같은 말이 총생산입니다. 여기다 체크하세요. 총생산. 그래서 투자 수요, 기업이 투자 수요가 늘면은 생산량 늘어난다고 했잖아. 기업이 하는 일이 뭔데? 생산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 수요야. 그래서 예상값만큼 투자 수요가 증가할까 안 할까 이걸 가지고 얘는 케인즈고 얘는 통화주의네 이렇게 분석하는 문제야. 그럼 동준아 이게 예상값이야. A에서 B로 갔어.
둘 중에 누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예상된 것만큼 총생산이 즉 투자 소요가 늘었다고 보니? 너무 쉽잖아. 누구야? 그치. 그럼 얘가 케인즈야, 통화주의야? 확장적 재정 정책. 개꿀인데? 케인즈야, 통화주의야? 나가. 확장적 재정 정책. 재정 정책 개꿀이다. 야, 그걸 봐야 돼. 야, 안 봐도 되지. 통화주의 이건데 통화주의자는 통화 정책이 좋다고 하고 케인즈주의자는 재정 정책이 좋다고 하고 그거 그렇게 시작했잖아.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썼는데 좋다고 네 입으로 나가 좋다며. 예상가까지 했다고 가까이. 이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케인즈야 통화주의야 나.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있어봐. 아니 네가 그렇게 3번 연달아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같잖아. 나도 지금 피곤하거든. 나 지금 뭐 설명 잘못했니? 아니야? 그럼 내 설명에 의해서 나가 케인즈 되는 거 맞니? 맞아? 그치? 너 그렇게 생각하지? 너는? 나 케인즈 맞아? 넌? 성원이 맞아? 내 편 들어주는 거 아니지?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지? 야, 나가 케인즈 맞대. 네가 잘못 생각하고 맞지? 나 내가 잘못 설명한 줄 알았잖아. 사람이 자기 자신도 의심하는 거예요. 3번 정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 그럼 가는요. 가볼까요? 자, A에서 B로 확장적 재정 정책 썼어요. 그랬더니 으악! 예상값이 이건데 야, 씨. 졸라 떨어져 있네. 가까이 가지도 못했네.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안 좋았다는 얘기죠, 효과가. 예? 늘려야 되는데 못 늘렸다? 이자율도 이렇게 증가. 이자율 보세요. 이자율 엄청 증가했죠? 뭔지 아시겠죠? 예, 얘가 통화주의예요. 답은 4번. 됐어? 왜 한숨 쉬어? 성원아, 이상해? 답은 4번이야. 4번이야. 어? 아, 이 정도 설명했으면 완벽하게 이해되잖아. 4번이 왜 답인지. 나머지 왜 틀린지도 알게 될 거야. 똑같은 말이야. 지금 오늘 했던 말하고. 지금 다 똑같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2번째 경제 지문. 아, 이건 안 해. 물가지수는 안 해. 물가지수는 그냥 정보인데 관계성도 없고 그냥 적용시켜서 숫자 넣고 막 이러는 거라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난 내 입장에서 물가지수 딱 그건데 1980년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200원이었어. 분명히 200원. 근데 비싼 게. 근데 지금 2024년에 아이스크림 그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2,000원이거든. 2,000원이야.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싸게 팔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물가가 지금 몇 배 뛴 거야? 10배 뛴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현재 화폐가 2,000원이, 지금 현재 화폐 2,000원이 2024년에 2,000원이 1980년에 얼마랑 똑같았냐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물가가 10배 뛰었으면 10분의 1 곱해서 아, 지금의 2,000원은 1980년에 200원이겠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아니죠. 1980년은 너희한테 진짜 아득하겠다. 자, 이 질문 할게요.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나 못하나. 예나야, 네가 지금 이번 달에 올해가 현재야. 알겠지? 응, 올해가 현재야. 올해 아니 그거 보지 마. 그냥 거기 없어. 올해 지금 올해 현재 1,000만 원밖에 못 벌어. 아 괜찮아. 실망하지 마. 근데 내년에 분명히 네가 3억을 벌어. 확실히 내년에 미래에. 너 그럼 올해 1,000만 원만 쓸래? 1,000만 원만 쓸 거야?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준이 옆에서 절대 아니요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한 5천만 원 대출할 거거든요. 내년에 3억 벌면. 진짜요? 진짜 1,000만 원 쓸 거야?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 10명 중에 1명은. 너는? 빌릴 거지? 너는? 1,000만 원만 써도 되잖아. 올해? 내년에 3억 버는데? 아씨. 너는? 아 미치겠네. 왜? 아니야, 근데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대답을 할까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문에서 야! 인간은 알겠어? 전제가 뭐냐면 이 지문에 참, 나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 인간은
전 시기에 걸쳐서,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서 좀 균등하게 소비할수록 심리적 효용이 높다라고 전제해. 균등하게. 괜찮아, 얘나야? 인간은, 그래서 이 지문에서 그래. 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뭐 이렇게, 넌 좀 안 합리적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지문이 그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전 시기에 걸쳐서 좀 균등하게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최적의 소비라고 느낀다는 거야. 심리적 효용이 높다는 거야. 그럼 그걸 전제로 할게. 안 되겠구나. 그걸 전제로 해봐. 자, 그런 인간이라면은 이번 달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3억 하면 좀 빌려 쓰겠죠. 이때 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5천이든 7천이든 자, 대출을 할 거예요. 저를 예로 들을게요. 저 대출할 거예요. 제가 5천만 원 대출해서 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알기에 요즘 대출 금리가 5%였어.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 빌렸으면 내년에 올해 6천만 원 쓰고 다 써버리는 거야. 선생님 꼭 다 써야 되나요? 여기서 또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번 걸 죽을 때까지 다 써야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라고 나와요. 여기 나와요. 일단은 뭐 다 씁시다. 5천만 원 빌렸어요? 6천만 원 썼어요. 이자율이 5%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얼마 갚으면 되지? 5천만 원에 5%, 5,250만 원 갚으면 되죠. 그쵸? 근데 나 그런 줄 알고 갔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빌리는 오늘부터 이자율이 20%라는 거야. 20%. 5%인 줄 알고 갔는데 이자율이 20%로 오르면 너 대출할래?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어? 대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꼭 해야 된다면 줄이겠죠. 최대한 줄이겠죠. 내 말이 어렵니? 우와, 선생님 저는요 5%인 줄 알았는데 25%면 더 빌릴래요. 그럼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거 완전 죄송하지만 그건 미친 겁니다. 알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돈을 내버리겠다는 얘기죠. 삼성의 이재용도 그러진 않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야, 내가 대출해서 딱 그거예요. 2개. 내가 얘기한 게 다야. 야, 내가 현재 돈을 조금 벌어. 내년에 많이 벌어. 확실히. 그럼 그것만 확실하면 나 돈 쓴다 이거야. 빌려다가 쓴다 이거야. 이때 대출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빌려다가 끌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소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자가 갑자기 늘어? 대출 이자가 늘었어? 그럼 대출 줄인다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만큼은 안 한다고요. 알겠어? 다 인지하고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래프로 뭐 최적의 효용이 어떻고 무차별 곡선이 어떻고 이러는데 봅시다. 얘는 사실 어려운 거는 문제에 하나 숨어 있어서 그 얘기가 더 중요하긴 한데 빨리 갈게요. 1.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도 않고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읽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버는데 내년에 3억 벌어? 그럼 나는 빌려 쓴다. 내가 지금 3억 버는데 내년에 2천만 원 벌어? 지금 대출이 뭐야? 저축해야지. 안 쓰고 저축해야지. 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의 금융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예금 이자율, 예금 금리를 엄청 높여주면 저축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서 그럴 데가 없어 그러지. 자, 이달라 갈게요. 자,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해 봅시다. 항상 이런 소비 모형들이나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나 이런 모형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도 보세요. 얘가 지금 가상의 소비자 K를 딱 1기와 2기로만 나누는 거야. 얼마나 심플하니. 그치? 1기하고 2기로 나눠서. 자,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1과 M2를 얻는다. 보세요. 이때 1기가 현재고 2기가 미래야. 그래서 1기에 M1이라는 소득을 얻고 2기에 M2만큼, M은 머니죠. 그러니까 머니, 돈을 번다고 합시다. 자, 이때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합은 당연히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총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1기와 2기에 10억 번다. 그럼 10억 쓰는 거예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건 번 거 다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이상은 쓸 수는 없지만 딱 예산선, 예산 안에서 다 쓴다는 얘기야. 그럴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괜찮지? 이해되지? K는 한 시기, 아까 얘기했던 거다.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여기 밑줄 좀 그어봅시다. 이거 밑줄 긋읍시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 너무 소비의 차이가 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필요다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 1은 그림을 좀 키워볼까? 됐지? 그림 1. 자,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난 건데 참고로 여기가 최적이에요. 나옵니다. 여기가 최적 소비라고 나와요. 최적 소비. 이건 내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봐봐. 지금 K의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어. 너네 왜 예산선이 이런 모양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재용도 이런 모양이에요. 걔가 나보다 돈은 훨씬 많지만 우리들의 예산선도 이런 모양이고 삼성 이재용도 모양은 이래요. 뭔 말이면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닫혀있어. 참 뭔가 되게 좋지 않냐? 닫혀있어. 그래서 그 대신 잠깐만. 그 대신 둘 다 예산선은 닫혀있지만 이거를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영라의 예산선이 뭐 이 정도? 보여요? 이영라 예산선? 뭔지 아시겠어요? 이재용하고 비교했을 때야. 보여? 이 정도? 그럼 이제 이재용의 예산선? 그럼 닫혀있죠. 닫혀있긴 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저기 뚫고 한 5층 끝까지 가고 얘가 저기 끝에 보이는 몇 동이야? 107동? 아무튼 저 끝까지 가. 그 다음에 이제 닫는 거지. 그게 우리의 차이긴 하죠. 너 뭐 말인지 알겠어? 예산선이 닫혀있다는 거? 만약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손에서 돈이 그냥 쏟아지는 사람 아니면 없어요. 리미트리스는 없어요. 예산은 분명히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 거랑 이재용이 많이 크기가 달라서 그렇죠. 아무튼 자 그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산선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예산선이 이거면 이 밖에서는 못 써요. 이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번 것만큼만. 물론 예산선에 있는 이 점, 번 걸 다 쓴 점이 가장 효율이 높긴 높겠죠. 그 와중에 이 선에서 알겠지? 이 안에 쓰는 것보다. 자, 또 하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에 있는 이 곡선에 있는 소비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해도 이 선 같은 곡선에 있는 한 그 소비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엄청 수도 없이 많아요. 일단 원점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이게 보이세요? 점선인데 저기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왜? 많이 쓸수록 효용이 커지잖아. 적게 쓸수록 효용이 작아지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0.1%부터 99.9999%까지 계속 효용이 증가할 수는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 뭐 1년에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밖에 못 써도 내 무차별 곡선은 한 12조를 썼을 때 만족감이 90%일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못 써서 그렇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산선 안에서 쓸 수 있고 최대한 번 걸 다 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얘의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점을 봤더니 이렇게 첫 번째 무차별 곡선과 만나고 두 번째 무차별 곡선과 지금 접하는 점 보이시죠? 이 점에서 만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세 점 중에서 가장 최적의 소비는 뭐냐면 얘라는 거야. 세 점 중에서. 왜요? 왜냐면 심리적 효용이 얘가 높으니까. 됐니? 내가 최적의 소비는 심리적 효용이 높은 거 했잖아.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얘의 소비에 대한 얘의 심리적 효용이라고 했잖아. 근데 세 점 중에서 누가 가장 효용이 높은 가장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두 개밖에 없어서. 어쨌든 둘 중에 누가 심리적 효용이 높은 무차별 곡선과 만나? 얘잖아. 이해돼? 얘가 지금 제일 원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두 개 중에 제일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 만나는 무차별 곡선 중에서는 가장 원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심리적 효용이 얘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예산선 위에 있는 점이지만 이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는 점에서의 소비가 최적의 소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얘가 최적의 소비라고. 더 짧게 말하면 이 노란색은 이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지? 핑크색은 이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지? 근데 이 무차별 곡선이 더 얘보다 효용이 높지? 그치? 그래서 얘가 최적이야. 이해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보통 이런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나오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점이 최적의 소비가 되게 돼 있어요. 최적의 소비가 되게 돼 있다고요. 아이씨,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아? 얘가 최적의 소비인 거 알겠어? 예나야, 알겠어? 제가 더 최적의 소비인 거? 정말? 알겠는 거야? 심리적 효용이 높다고? 알았어요. 자, 심리적 효용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럼 이게 심리적 효용이 높은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점은 첫 번째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이 점. 이 점이 뭐냐면 야, 일기에 그러니까 너희 같은 애들일 거야. 민지하고 나 빼고. 1기에 M1 벌었어? M1만 써. 2기에 M2 벌었어? 아, M2만 써. 이런, 에? 너네, 알겠어? 너네 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안 빌리고, 대출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딱 번만큼만 써. 굳이 빌릴 거 있나? 이런 소비가 있어요. 근데 얘를 보시면, 지금 아까 그 최적의 소비 보세요. 지금 최적의 소비에서는 M1만큼 벌었지만 C1만큼 썼고 M2만큼 벌었지만 C2만큼 썼어요. 뭔 말이에요? 대출에서 더 썼고 이거 갚느라고 미래의 2기에서는 이거 갚느라고 M2에서 그만큼 갚은 것만큼 빠진 거야. 알겠지? C2만 씁니다. 갚았으니까 줄어야지. 알겠어? 왜 이게 더 효용이 높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사람은 각 시기에 소비가 균등에 가까워질수록 비슷하게 돈을 쓸수록 효용이 높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비슷하게 쓸수록 효용이 높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지금 대출을 해서 요렇게 쓰는 게 소비가 비슷하잖아. 이 점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이 점으로 소비하는 게 소비가 비슷하지. 1기와 2기가. 그래서 최적의 효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출을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대출해서 번 것보다 더 썼다. 자,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내가 말한 걸 여기서 말로 설명하는 거야. 왜 M1, M2보다 C1,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그러니까 C1, C2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왜 최적일까? 왜냐면 그 무차별 곡선이 효용이 더 높거든. 효용이 왜 높을까? 매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얘보다 더 균등하거든. 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자율이 이 그래프. 자, 이자율이 높아졌어. 아까 이 점선 있잖아. 이 점선이 첫 번째 그래프였거든. 근데 다른 조건은 똑같고 그래프에서 지금 봐봐. 이렇게 됐지. 근데 아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자율이라고 했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자율인데 기울기가 급격해졌지? 그러면은 이자율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자율이 커지면은 대출 늘려 줄여, 얘나야. 대출 줄이지. 확인해봐. 원래 그래프에서는 C1이었는데 이자율이 늘었어. 예산선의 기울기 커졌어. 그러니까 C1 다시로 줄었잖아. 뭔 말이냐면은 대출하고 뭔 상관이 대출이 줄으니까 1기의 소비가 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C1 다시까지 줄은 거죠. 원래 대출해서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더 썼는데 근데 얘가 지금 대출을 이만큼을 줄인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대출했어. 됐어? 요만큼만. 그래서 원래 M1 버는데 진짜 요만큼 대출해서 C1 다시만큼 쓰는 거야. 아, 대출 줄였네. 그거야. 이자율이 늘렸더니 대출이 줄었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유를 설명해요. 정말 끝날 듯 안 끝나죠? 이유를 설명해요. 이자율이 늘었으니까 대출을 줄였다. 그럼 되는데 그걸 굳이 또 설명을. 자, 첫 번째 이유 봅시다. 왜 이자율이 늘면 대출을 줄일까요? 그게 왜 최적 소비 계획일까요? 대출을 줄인 게 1.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가치가 하락했다. 뭔 말입니까? 1기 소비를 줄이고 2기 소비를 늘린다는 얘기죠. 됐죠? 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하락하는 거는, 하락한 행동은 안 해. 보통 줄여. 그래서 1기 소비 줄이고 2기 소비를 늘린다. 즉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대출을 줄이는 이유예요. 2기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따라서 2기 소비를 늘리고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는 좀 줄이는 거죠. 자, 이런 걸 네모치세요.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걸 대체 효과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이유. 이자율이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내야 될 이자가 많아졌잖아? 그럼 이 K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밑줄, 총소득이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야 될 돈이 많아지면 소득이 감소하죠? 그래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게 소득효과야. 소득효과 정리해볼게. 아까 대체효과 있었지? 두 행위 중에 가치가 떨어지는 행위를 줄이는 거야. 자, 소득효과는 진짜 쉬워.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잖아? 전체에서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모든 시기의 소비를 늘리려고 해. 모든 시기의, 과거, 현재, 미래 할 거 없이, 과거는 안 되겠구나. 현재와 미래, 모든 시기의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해.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어들면은 모든 시기의 소비를 1기든 2기든 줄이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소득 효과야. 돈이 줄어들었어? 소득이 줄어? 그럼 다 줄여.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자를 많이 내게 되면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치? 1기하고 2기하고 모두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자율이 상승했어.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랬더니 대체 효과가 나오고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근데 대체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봐봐. 1기, 2기, 1기 소비, 2기 소비, 그 다음에 소득 효과. 1기 소비, 2기 소비에 대한 소득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1기 소비, 대체 효과로는 1기 소비를 줄이고 2기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발생하고, 소득 효과는 전체 총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1기도 줄이고 2기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 효과를 감안하든 소득 효과를 감안하든 1기 소비는 무조건 줄여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치? 줄여지는 쪽으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줄여.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1기 소비는 무조건 줄어. 무조건 줄어. 이 말이 뭐야? 대출 줄여. 대출해서 1기 소비 늘렸잖아. 근데 이제 2기 소비가 문제인데,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2기 소비는 늘리고 1기 소비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소득 효과라는 2기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건 합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2기 소비의 크기가 정해지겠죠. 뭔 말이냐면은 만약에 대체 효과가 컸어. 그러면은 2기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기존보다. 소득 효과가 커. 그러면은 2기 소비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잖아. 얘가 커. 그럼 얘는 늘리고. 얘가 더 커. 얘를 줄이고. 2기 소비는 줄이고. 알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크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건데, 선생님 이 경우는 뭐예요? 보시면 되죠. 그래프 보세요. 원래보다 2기 소비, 1기 소비는 무조건 줄이는 거니까, 대출을 줄이는 거니까. 2기 소비 봅시다. 2기 소비가 원래는 C2였단 말이야. 원래는 C2. 이만큼 소비했었어.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C2 다시가 됐네? 어라? 2기 소비 이만큼 커졌지? 그래프 봐봐. 2기 소비 커졌지? 커졌냐고 대답하라고. 2기 소비 커졌지? 그 말은 뭐야? 대체 효과가 컸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소득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은 중요하다.
힘들구먼요. 자, 어디 봅시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자, 확인할게요. 첫 번째 문제, 75번. 75번은 답만 보자. 이자율이 중요한, 어이구,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 이자율이 중요하네, 어떤 애. 자, 여러분, 답은 4번이에요. 바로 갈게요. 4번에서 윗글이 나와요. 이자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나와. 시계 아니야, 반시계야. 참고로 이자율은 예산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동하죠? 반시계죠. 이게 반시계잖아. 끝. 자, 76번이요. 76번. 이것도 바로 답으로 갑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뭐 제가 최적의 효과가 어떻고 효용이 어떻고 심리적으로 효용이 커지려면은 각 시기의 소득이 비슷해야 되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애들이 4번을 많이 했는데 제가 4번 설명했어요. 야,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하고 지금 방향성이 다른데 왜 윗글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컸다고 했지? 왜냐면은 이기 소비가 대체 효과가 커서 이기 소비가 증가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기 소비가 컸다는 것 자체가 대체 효과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쵸? 5번이 답인데 같다. 차이와 같다. 빌린 것만큼 쓰는 거야. 일기는 대출에서 빌린 것만큼 쓰는 거야. 그럼 대출액이 차이라는 건 가와 나의 대출액 차이는 대출액이 줄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서 대출액이 줄은 건데 그럼 그게 이제 일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가 되는 거죠. 아, 100만 원 빌려 쓰다가 50만 원으로 줄였어? 그러면 일기 소비가 이 50만 원, 딱 50만 원만큼 주는 거예요. 어차피 쓰려고 빌리는 건데 대출을 줄이면 그만큼 일기 소비 지출액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같답니다. 줄은 것만큼 대출액이 준 것만큼 소비 지출액도 줍니다. 그쵸? 50원 줄었어? 그럼 얘도 50원 주는 거야. 대출해서 일기에 쓰려고 대출하는 거니까. 77번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할 거예요. 일단 넘기세요. 얘는 다시 보지 마. 괜찮아. 얘는 내가 2007년 수능 문제랑 같이 설명할 거거든. 일단 넘어가 봐. 78번 갈게. 78번의 문제의 핵심은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보기에서 조건이 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이자율은 똑같아. 이자율 똑같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한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율은 변화가 없고 보조금 지급한다. 1. 소득 효과만 발생한다. 대체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 효과 자체가 이자율의 변화 때문에 생기거든요. 대체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대체 효과는 없어요. 소득 효과만 있어요. 아, 돈만 보조금 주는 거야. 야, 30만 원씩 돌려. 그럼 총 소득이 증가했다. 근데 이자율이 똑같잖아. 이자율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자율 때문에 대체 효과 생기는 건데 변화 때문에 얘가 변하지 않는다. 대체 효과는 없다. 오로지 소득 효과만 봐라. 그럼 소득 효과만 보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주니까 내년에 얼마씩 안 나와 있구나. 내년에 돈이 들어와. 여러분. 아이고, 아까 써놨던 건데 지워졌네. 소득 효과는 내년에 돈이 들어와도 모든 시기에 소비를 늘리는 게 소득 효과야. 아까 봤잖아. 소득 효과에서 총 소득이 줄어드니까 모든 시기에 소비를 줄이려고 했지. 마찬가지로 내년에 돈이 들어? 그럼 모든 시기에 소비를 균등하게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2기간 소비 모형의 과정이거든. 돈 들어오면 모든 시기에 균등하게 소비를 늘리는 거야. 그럴수록 만족감이 커지니까. 야, 내년에 50만 원 들어온대. 그러면은 미리 10만 원 정도 쓸까? 괜찮아? 자, 그렇게 해서 어디 보자. 가장 적절한 거. 국가는 어떤 효과를 예상했을까요? 그런 거죠. 보조금을 받는데 소득 효과가 발생하겠다. 지금부터 돈 좀 써볼까?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치? 2번. 그치? 지금부터 돈 좀 써볼까? 이러는 거지. 대체 효과는 발생 안 해요. 이자율도 상관없어요. 저축액, 대출액 상관없어요. 이자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번 왜 안 돼? 보조금 있어서 총소득 늘면은 모든 시기에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안 돼요.
야, 됐다. 경제지문. 제가 77번은 다시 한다고 해서 별표 쳐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뭐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77번 만약에 안 하면은 꼭 선생님 2007년 수능 문제하고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지문하고 같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세요. 다 같이 녹화할게. 자, 됐습니다. 문학하자, 문학.